아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면회실 형광등 아래서 아들이 내게 한 말입니다.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 너머 파란 훈련복을 입은 22살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목엔 보랏빛 멍이 번져 있었고 눈빛엔 내가 평생 보지 못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누군가에게 맡고 있다는 것을, 지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군 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났던 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숨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절망. 지금 내 아들 눈에 그게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훈련복 소매 사이로 팔뚝에 또 다른 멍이 보였어요. 면회 시간 단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모든 걸 읽어냈습니다. 아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의 실체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리고 오지 마세요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이 진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흘 전 의사에게서 들은 선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말기 췌장암, 길어야 6개월, 죽어가는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틀렸습니다. 어차피 잃을 목숨이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장선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김태준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담당인은 CT 필름을 모니터에 띄우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화면 속 내 췌장은 하얗게 번진 암세포로 뒤덮여 있었어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복막까지 전이가 진행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 세상엔 방금 종말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군 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며 수없이 죽음을 마주했던 나였으니까요. 다만 왼쪽 손목의 낡은 가죽 시계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CID 시절부터 차고 다닌 이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변함없이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을 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조금이라도 연장이.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항암으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늘리느니 차라리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훈련소에서 온 문자였어요. 병사 김민준 면회 허가 마이너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 2달. 매주 면회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훈련 일정상 불가라는 답만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필 오늘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민준이를 만나야 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토요일 새벽 5시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강원도 훈련소까지는 고속버스로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좁은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산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복부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진통제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 멀쩡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참을 수 있어. 아직은. 오전 9시 30분 훈련소 정문 앞. 이미 수십 명의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나이든 부모, 누군가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모두의 얼굴엔 기대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기표를 뽑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9시 47분. 째깍째깍. 시계바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내 심장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2달 만에 보는 아들. 훈련은 힘들었을까? 많이 야윈 건 아닐까? 그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면회 시작하겠습니다. 대기 순서대로 입장해 주십시오.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30년간 수사관으로 단련된 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파티션으로 나뉜 좁은 공간, 플라스틱 의자,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 그리고 그 너머 파란 훈련복을 입고 앉아있는 아들. 민준이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하지만 그 웃음은 0.3초 만에 굳어졌어요.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면회실 출입문 쪽을 훑는 것을,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책상 위에 올린 2 손이 부자연스럽게 깍지를 끼는 것을. 무언가 잘못됐어. 아빠 안 오셔도 됐는데. 멀었죠? 괜찮아. 보고 싶었어?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2달 사이 살이 빠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손목, 훈련복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피부에 보랏빛 멍이 번져 있었어요. 타박상, 최소 일주일은 된 것 같았습니다. 훈련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어요. 30년간 수백 명의 용의자를 신문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을. 민준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빨리 손을 빼며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순간 훈련복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뿐 아니라 팔뚝에도 멍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민준아, 손목이. 아, 이거요? 훈련하다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아들은 또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나는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포. 면회 시간은 단 30분.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평소보다 빠르고 불안정함. 시선 계속 출입문과 복도를 의식함. 손가락 테이블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림. 극도의 긴장 상태. 호흡 얕고 불규칙함. 내가 요즘 용돈은 충분해? 라고 묻자 아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네, 충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뜯어가고 있구나. 면회 종료 5분 전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힘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면회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안 오셔도 돼요. 아빠도 몸 안 좋으시잖아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안 와? 아빠, 진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훈련복 뒤편이 살짝 올라가며 허리춤에도 멍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구타당한 흔적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나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핏기 없는 입술, 움푹 꺼진 눈, 수척해진 볼.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0년간 군 범죄수사대에서 비리를 파헤치던 그때의 눈빛.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12분. 어차피 3개월이면 끝이야. 나는 진통제 하나를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아들을 위해 쓰자.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에서 내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마지막이니까. 훈련소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초의 강원도는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CID에서 사건을 기록하던 습관. 그 습관이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면회 시간 30분. 민준이가 보낸 신호를 정리하자. 펜을 쥐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체적 증거. 왼쪽 손목 보랏빛 타박상 711 경과. 오른쪽 팔뚝 멍두개 손가락 자국 추정. 허리 뒤편 타박상 크기 불명. 행동 패턴. 출입문 반복 확인 5회 이상. 급한 말투, 부자연스러운 웃음. 손 접촉 거부 증거 숨기려는 의도. 용돈 질문에 과민 반응. 결정적 대사. 아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는 펜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 30년 수사 경험이 답을 제시했어요. 누군가 민준이를 감시하고 있다. 면회 오는 가족이 있으면 보복당한다. 아들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 아니, 마지막은 틀렸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개입하면 자기가 더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옛 전우 박철수. 몇 달 전 내 병 소식을 듣고 자주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나 철수예요. 훈련소 다녀오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됐어요? 철수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0년 함께 일했던 전우. 내가 중령으로 전역할 때 중이었던 그는 나보다 5년 늦게 군복을 벗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준이가 맞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초 후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증거 있어요? 손목, 팔뚝, 허리에 멍. 돈도 뜯기고 있는 것 같아. 형님, 지금 어디세요? 훈련소 앞 정류장.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안에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12시 47분. 시계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내 몸은 이미 한계를 알리고 있었어요. 복부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오늘 아침부터는 허리까지 저려왔습니다. 길어야 한 달. 아니,
무리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지 몰라.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 정도였습니다. 사흘. 아들을 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30분 후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67세의 박철수. 짧은 흰 머리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여전히 고든 자세. 저녁 후에도 그는 군인의 기운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형님. 철수는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2달 전보다 더 야윈 내 모습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타세요. 이야기는 차 안에서 해요. 택시 뒷좌석에 앉자 철수는 운전석에서 생수 한 병을 건넸어요. 나는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던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형님,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나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면회 때 관찰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멍,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는 마지막 말까지. 철수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금품 갈취군요. 부대 내 병사들끼리.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신고는 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철수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헌병대에 신고하면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 민준이가 더 맞을 수 있어.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직접 하시려는 거죠? 응. 형님 몸 상태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말려도 안 들으실 것 뻔하니까. 그럼 제대로 합시다. 철수야. 형님, CID 시절 생각나시죠? 우리 콤비 얼마나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고맙다, 철수야. 택시는 훈련소에서 O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미리 알아본 모텔이었어요. 산골 모텔이라는 간판이 달린 2층짜리 낡은 건물.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훈련소 담장이 보였어요. 완벽한 관찰 거점이었습니다. 형님, 일단 앉으세요. 계획 세워야죠. 철수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도를 펼쳤습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진통제 하나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물 없이 삼키니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형님, 일단 민준이 병사가 속한 부대 정보부터 파악해야 해요. 입대 통지서에 적혀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입대하기 전 받았던 통지서. 거기엔 소속 부대와 생활관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그걸 보며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302 생활관. 4주차 신병들이군요. 그럼 고참은 병장급일 겁니다. 민준이를 괴롭히는 놈도 병장일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저녁 앞둔 병장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탕하려는 심리죠. 철수는 지도에 훈련소 주변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움직입시다. 일단 부대 주변을 정찰하고 민준이 병사 동선을 파악해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오늘부터야. 형님, 해 이미 졌어요. 밤에 뭘? 철수야.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손목시계를 보여줬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72시간. 그 안에 끝내야 해.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 그 정도예요? 응. 무리하면 더 짧을 수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소 담장 너머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그는 옷장에서 검은색 점퍼를 꺼내 내게 건넸어요. 형님,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야간 잠복 수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는 점퍼를 받아들고 입었습니다. 그래, 그때처럼 하면 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운 밝은 달이었어요.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23분.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형님, 출발하죠. 가자. 모텔 문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 놓인 가방 속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말기 췌장암이라고 적힌 그 종이 쪽지. 하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내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달빛 아래 우리는 훈련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훈련소 담장은 유독 높아 보였습니다. 철수와 나는 정문에서 200m 떨어진 숲길에 서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간간히 구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문 경비는 24시간 교대 근무예요. CCTV도 3대 있고요. 철수가 작은 쌍안경으로 정문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8시 15분. 전공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나에겐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며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이상훈 마이너스 국방부 시설관리과. 15년 전 내가 CID에서 부대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협조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이 과장님, 저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아, 전직 CID 중령님. 오랜만이시네요. 과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신병훈련소, 내일 위생 점검 일정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있네요. 민간 용역 업체에서 분기별 점검 나가는 날입니다. 그 업체 담당자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그 부대에 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입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정문 민원실에서 받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 날 새벽 6시 나는 진통제 2알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준비해온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청원위생관리라고 적힌 명찰이 가슴에 달렸습니다. 민간 용역 직원, 60대 후반, 순한 인상, 완벽한 위장이었어요. 오전 9시 훈련소 정문 민원실. 약속대로 출입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30년 만에 다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공기, 소독약 냄새, 구령 소리. 담당 부사관의 안내를 받아 생활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점검 항목은 화장실 위생, 침구 관리입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도 벽에 붙은 생활관 배치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302 생활관. 민준이가 있는 곳. 302 생활관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 침대가 좌우로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병사들은 훈련 중이라 생활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는 옆 생활관 확인하고 올게요. 부사관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즉시 침대를 확인했어요. 5번째 침대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 가슴이 뛰었어요. 침대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안에는 여분의 옷가지와 구겨진 영수증 하나.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컵라면 5개, 과자 3봉지. 금액 25,000원. 날짜 일주일 전. 누군가 시켜서 사온 거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를 하나씩 확인하며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3번째 세면대 아래 배수관 뒤편 틈새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 나는 주변을 살피고 그것을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수첩.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돈줄 관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김민준 마이너스 20만 원. 박지훈 마이너스 15만 원. 최우진 마이너스 10만 원. 이동영 마이너스 20만 원. 정하늘 마이너스 15만 원. 11월 8일. 김민준 마이너스 20만 원. 박지훈 마이너스 15만 원. 최우진 마이너스 10만 원 미납. 메모 민준이 마이너스 아버지 병원비. 계속 쥐어짜기.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계좌식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가져가면 안 돼. 놈들이 눈치챌 거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병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생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란 훈련복을 입은 신병들과 마주쳤고 그 뒤편에서 병장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 182cm 정도, 다부진 체격, 오른쪽 팔뚝에 문신이 살짝 보이는 남자. 강석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놈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웃는 듯 했어요. 지나가는 신병 한 명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고 신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석호는 나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괴롭힌 놈이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점검을 마치고 정문을 나서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72시간 중 15시간이 지났어요. 모텔로 돌아오자 철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휴대폰을 건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데요. 민준이 병사가 제일 많이 뜯기고 있네요. 응. 이제 현장을 잡아야 해. 돈 주고 받는 장면을. 언제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수첩에 적혀 있었어. 매주 금요일 저녁.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맞아. 나는 침대에 앉아 진통제를 한 알 꺼냈습니다. 복부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손목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난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회실에서 떨리던 그 목소리. 아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아빠가 끝낼게. 목요일 오후 나는 다시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점검 직원이 아닌 그냥 면회 온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정문 앞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매점은 좁고 낡았어요. 진열대엔 컵라면, 과자, 음료수가 빼곡했고
계산대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이름표에는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1,000원입니다. 나는 1,000원짜리를 건네며 매점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훈련병 급식표, 면회 안내문, 그리고 오래된 달력. 김순자 씨는 커피캔을 건네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오늘은 면회일이 아닌데. 아들 보러 왔다가 그냥 주변 좀 둘러보려고요. 아드님이 훈련병이시구나. 많이 걱정되시죠?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네. 좀 그렇네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애들 대학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점 안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10년간 이 부대에서 일했다면 병사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사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분위기는 어때요? 훈련병들 괜찮아 보이던가요? 김순자 씨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뭐, 군대가 다 그렇죠. 힘들지만 버텨야죠.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혹시 이상한 일 본 적 없으세요? 병사들끼리 돈거래한다거나. 김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제 아들이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드님이 누구신데요? 김민준입니다. 302 생활관. 그 순간 김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더니 매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세요? 네.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뭘 알고 계셨어요? 김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강석호 병장이요. 그 애가 신병들한테 돈 받아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어디서요? 생활관 뒤편, 담배 피는 곳. 거기서 봉투 주고받는 거 몇 번 봤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예전에 한번 다른 일로 부대에 얘기한 적 있는데 그 후로 일 못하게 될 뻔했어요. 전 여기서 잘리면 안 돼요.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60대 가까운 나이,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 그녀도 약자였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해합니다. 김순자 씨는 눈가를 훔쳤어요. 민준이 착한 애예요. 매점 올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한 번은 제가 무거운 박스 옮기는 거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생활관 뒤편 강석호 신병 5명. 이게 제가 본 걸 적어뒀어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민준이 아버지가 오실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 면회 오셨을 때 봤어요. 민준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김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민준이 좀 구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 씨 덕분에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점 문을 다시 열었어요. 조심하세요. 강석호. 그애 위험해요. 예전에 신병 한 명 크게 다친 적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매점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따뜻했어요. 아니, 내 손에서 나는 체온이었겠죠. 순자 씨, 당신도 용기 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모텔로 돌아와 철수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형님, 이거 결정적인데요. 내일 저녁 7시면. 응. 현장을 잡을 수 있어. 나는 지도를 펼쳤어요. 훈련소 건물 배치도였습니다. 생활관 뒤편. 여기가 사각지대일 거야. CCTV는요? 아마 없을 거야. 흡연 구역이라 일부러 안 달아뒀을 가능성이 높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걸로 촬영합시다. 야간 촬영 가능하고 음성도 녹음돼요. 좋아. 내일 저녁 6시에 잠복하자.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나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 4시 23분. 48시간이 지났어요. 72시간 중 3분의 2가 흘렀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복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엔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다는 것을. 하루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그림자가 일렁이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기억. 넘어질 때마다 울먹이면서도 다시 일어나던 모습. 아빠, 나 할 수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도와줄게. 손목시계를 귀에 가까이 댔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가 웃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우리는 훈련소 뒤편 숲에 잠복했습니다. 생활관 건물에서 50m 떨어진 곳, 나무 그늘 뒤였어요. 철수는 소형 카메라를 나뭇가지에 고정시키고 나는 쌍안경으로 생활관 뒤편을 주시했습니다. 흡연 구역으로 쓰이는 그곳엔 낡은 벤치 하나와 재떨이가 놓여 있었어요. CCTV는 역시 없었습니다. 형님, 녹화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기다리자. 11월 초에 강원도는 해가 지면 급격히 추워졌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점퍼 주머니에서 진통제통을 꺼내 한 알을 입에 털어 넣었어요. 복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6시 47분. 째깍째깍. 7시 정각. 생활관 뒷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훈련복을 입은 신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흡연 구역으로 걸어왔습니다. 쌍안경으로 얼굴을 확인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벤치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준아. 2분 후 또 다른 신병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4명. 모두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석호가 나타났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단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신병들은 그를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왔네. 빠른 거 좋아. 강석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는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하나씩 내놔. 신병들이 순서대로 봉투를 건넸어요. 강석호는 봉투를 받을 때마다 안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박지훈 15만 원. 통과. 이동혁 20만 원. 역시 성실하네. 그가 민준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어요. 강석호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준 20만 원. 이번 주는 좀 적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내 아버지 병원비 좀 더 빼돌려와. 어차피 아프신 분 얼마 못 사시잖아. 나는 쌍안경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새끼가. 강석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야, 근데 너 면회 왔던 거 봤어. 아버지 꽤 멀쩡해 보이던데? 진짜 아픈 거 맞아? 맞습니다.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그럼 장례비 준비해야겠네. 미리미리 모아둬. 그 돈도 나한테 줘야 하나?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일어서려는 순간 철수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안 돼요. 지금 나가시면 저놈이 내 아들을. 증거가 필요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복부에서 예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강석호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다들 수고했어. 다음 주도 똑같이. 알았지? 예. 신병들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어요. 참, 최우진. 너 지난주 미납분 아직 안 줬지? 한 신병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번 주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번 주까지야. 안 가져오면 알지? 강석호는 그 신병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신병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너 생활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는 비웃으며 담배를 던지고 생활관으로 들어갔어요. 신병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는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분 후 신병들이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가 카메라를 회수하며 말했어요. 형님, 다 찍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이제.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형님. 철수가 황급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복부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철수는 나를 부축해 숲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 7시 32분. 째깍째깍. 응급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의사는 내 차트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태준 씨,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48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이미 암세포가 복막까지 전이됐고 뇌출혈 징후도 보여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지금 상태로는 하루만 더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진통제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은 하루 3알까지만. 알겠습니다. 응급실을 나서며 철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0시 15분. 72시간 중 62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 내게 남은 시간은 10시간이야. 아니, 의사 말대로라면 48시간이 한계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짧게 잡았습니다. 내 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 마지막이야. 철수의 택시에 올라타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철수야, 내일 아침에 헌병대에 신고하자. 그리고 강석호를 직접 만나러 가. 직접요? 형님, 위험해요. 괜찮아. 함정을 칠 거야. 함정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내가 미끼가 될 거야. 민준이 아버지로서.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핸들을 꽉 쥔 채 앞을 응시했어요. 모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손목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째깍째깍. 남은 시간을 세는 소리.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 나는 진통제 4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의사는 하루 3알까지라고 했지만 이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밤새 더 수척해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헌병대에 제출하고 우리는 물러서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영상만으론 부족해. 강석호를 직접 함정에 빠뜨려야 해. 직접 접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민준이 아버지로서 강석호한테 접근할 거야. 나는 수첩에 지도를 그리며 계획을 설명했어요. 훈련소 후문에서 1km 떨어진 폐가로 강석호를 유인하고 미리 대기 중인 헌병대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죠. 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42분. 72시간 중 66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 그 안에 끝내야 해. 오전 9시 우리는 인근 헌병대를 찾아가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헌병대장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내 계획을 듣고 난 후 동의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작전을 시작하죠. 우리는 폐가 주변에 대기하겠습니다. 정오, 나는 훈련소 정문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강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석호 병장님이시죠? 저 김민준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들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돈은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숨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돈 받으시는 거. 강석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요? 500만 원. 좋아요. 오늘 오후 3시 훈련소 후문에서 1km 떨어진 폐가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1시 철수와 나는 폐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엔 덩굴이 뒤덮여 있었어요. 헌병대 요원 4명이 이미 주변에 잠복해 있었고 헌병대장이 작은 무선 송신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착용하세요. 최대한 대화를 길게 끌어서 자백을 받아내세요. 나는 셔츠 안쪽에 송신기를 부착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옆에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48분. 가방에서 진통제통을 꺼내 마지막 하나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오후 3시 정각, 숲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호가 나타났어요. 사복을 입은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폐가로 걸어왔고 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가 민준이 아빠시군요. 생각보다 늙어 보이시는데?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병장님,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강석호는 폐가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훑어보더니 나를 위아래로 관찰했습니다. 500만 원 가져오셨어요? 나는 가방을 열어 돈 뭉치를 보여줬어요. 은행에서 인출한 진짜 돈이었고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오, 진짜네. 아저씨,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데요? 이 돈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강석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주세요. 하지만 나는 돈을 건네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확히 얼마나 오래 우리 아들한테서 돈을 뜯어갔습니까? 강석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2달 정도? 매주 20만 원씩? 한 160만 원 되려나? 왜 하필 우리 아들이었습니까? 하하, 쉬운 애였으니까요. 아버지 병원비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도 있죠? 5명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죠. 전역하면 목돈 모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송신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강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내 셔츠를 움켜쥐려 했지만 그 순간 폐가 밖에서 헌병들이 일제히 뛰어들어왔고 강석호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강석호 병장, 공갈 및 금품 갈취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강석호는 바닥에 눌린 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함정이었어? 나는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군 범죄수사대 전직 수사관이었다. 너는 끝이야. 그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복부에서 예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나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어요. 형님, 철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손목시계의 째깍거림만이 귀에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귓가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가 들렸으며 왼쪽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철수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수야.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철수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형님, 깨어나셨어요. 그는 황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에서 통증이 밀려왔고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강석호는 체포됐어요.
헌병대가 바로 연행했고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른 애들은? 피해자 5명 전부 보호 조치됐어요. 부모님들께도 연락 갔고요. 형님 덕분에 다들 구해졌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형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이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차트를 들고 나를 내려다보더니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준 씨,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암세포가 복막 전체로 퍼졌고 뇌출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길어야 이틀. 무리하시면 내일 아침도 장담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만날 수 있을까요? 특별 면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훈련복을 입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침대 옆으로 뛰어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헌병대에서 다 들었어요. 아빠가 저를 구하려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빠 몸 안 좋으신 거 알면서도 걱정 끼칠까봐. 바보야. 아빠는 내가 힘들어하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 나는 민준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아빠,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민준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나는 그를 꼭 안은 채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27분. 시계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민준이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훈련소로 돌아간 아들이 오늘 아침 보낸 편지였고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게요. 사랑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님, 좋은 소식이에요. 강석호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교들도 전부 처벌받을 예정이고요. 잘 됐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내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손목시계를 풀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민준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마지막까지 시간을 아껴 쓴 거라고. 그렇게 살라고 전해줘. 형님. 철수는 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복부의 통증은 이제 느껴지지 않았으며 대신 온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태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일주일 후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헌병대장, 이상훈 과장, 김순자 씨, 그리고 구출된 5명의 훈련병과 그 가족들. 모두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민준이는 아버지의 CID 시절 훈장을 가슴에 품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님,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으며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새긴 72시간의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숨까지 싸웠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나 김민주는 아버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전역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그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내가 오늘 아침 가져온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아빠 다녀갔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꿈만 같았으며 가끔은 문득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실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어요. 아빠 덕분에 전 무사히 전역했어요. 강석호는 군 교도소에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다 괜찮아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빠가 주신 편지 매일 읽고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였고 철수 아저씨가 장례식 때 건네주셨던 것이었어요.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아빠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단 하나야. 강함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것. 할머니가 아빠한테 해주셨던 말이고 이제 내게도 전해주고 싶구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빠는 자랑스러울 거야.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힘든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줘.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사랑한다, 민준아. 영원히.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시 접으며 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저 헌병 때 시험 붙었어요. 다음 달부터 교육받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근무하게 돼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아빠가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34분.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72시간을 이 시계와 함께 보내셨고 이제 이 시계는 내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매 순간을 아껴 쓰라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살게요. 묘소를 떠나며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 아저씨였습니다. 민준아, 나 철수 아저씨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내 아버지 전우들이 모이는데 너도 오면 좋겠어. 네, 아저씨. 갈게요. 그래. 내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 아버지의 옛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었고 그들은 나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으며 한 분 한 분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CID에서 전설이었어. 한번 사건 잡으면 끝까지 파고들었지. 정의감이 누구보다 강했어. 부당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 근데 아들 얘기할 땐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지 맨날 말하고 다녔다니까.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들,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철수 아저씨가 술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이 형님, 거기서 편히 쉬세요. 민준이 잘 키웠어요. 형님,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들어 허공을 향해 건배했고 나도 따라 술잔을 들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0시 47분.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시간을 아껴 쓸게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의 사진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미소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나는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묘소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저씨들도 만났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나는 가방에서 헌병대 합격 통지서를 꺼내 아버지 사진 옆에 놓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계셨고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거라.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고 그 품은 따뜻했으며 오래오래 그렇게 있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다음 날 아침 나는 손목시계를 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목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72시간의 기록,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생명을 다해 나를 지켜주셨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멀리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고 나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 지으셨고 나는 짐을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째깍거림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그 시간을 아버지처럼 의미 있게 쓸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의는 느려도 멈추지 않는다는 말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김태준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